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전에 이제 예상했던 대로 8월 1일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있었고요. 또 이제 다시 반등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지금 반등 폭이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한 26일 정도 하고 이게 9일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한 요 정도까지 반등하고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레벨이 이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를 조금 더 가든 아니면 이제 바로 무너지든 이제 곧 정말 이제 신용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왜 오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컴퓨터 인터넷 좀 이상해가지고 차트는 못 봤었죠. 그래서 차트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위기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얘기를 했지만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 보시면은 일단 유동성 위기, 신용위기 둘 다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왜 발생할까부터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는 것도 이제 오늘 이제 고용 관련해서 재조정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거의 12개월치 정도가. 그래서 아마 고용이 낮게 나올 거다라는 말이 많고, 낮게 나오면은 결국 이때 증시 많이 하락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B컷해서 50bp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제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랑 돈 푸는 데 좀 매달려 있는지 등등등등 해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위기가 거의 1930년도 대공황 때, 그러니까 20년 30년 사이죠. 이때랑 요 3번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3번 정도. 2000년, 2008년도. 근데 왜 이제 그런 신용 사건이 이제 그때 펼쳐졌을까라고 하면은, 이 예대율이 100%가 돼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 예대율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인데, 신용위기는 이 예대율이 다 차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위기가 터졌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디든지 위기가 터지면은 보통 이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지고 나거든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결국 요구하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게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이 금리에 아주 크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사업성이 5%만 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게, 금리가 낮아지면 한 2% 정도만 사업성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때는 3%짜리 대출을 받고, 이게 대출금리고 이게 사업성이라고 치면은 ROE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ROE라고 봤을 때 대출금리 3%대는 5%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이상의 사업성이 있는 걸 검토해야 되지만, 대출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은 2%짜리만 투자해도 돈 법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람들이 위기만 되면 금리 내려야지, 이번에도 증시 완전 떨어졌을 때 B컷해서 이제 금리 쭉쭉 내려야지, 연준이 너무 늦었어 금리 인하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은 이 예대율이 다 차서 그래요. 근데 이제 2000년이나 2008년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금리를 내립니다. 이 당시에 위기가 생겨서. 근데 예대율이 100%여서 대출이 못 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진짜 신용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거는, 이 위기가 나타나서, 근데 이 대출이 왜 못 느냐면, 이제 예금 대비 이제 대출 이게 다 차서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100%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1대1이 비율이 돼버려서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대 100이 돼버려서인데, 방법이 있죠. 이걸 낮추려면은 예금을 그냥 양적 완화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서 이 예금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예금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대출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됐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제 그러면 되지
있고, 이번에는 일단 예대율이 100%도 아니다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 예대율이 이제 100%가 아님에도 예대율이 100%인 상황은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 SLR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보완적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뭐 은행의 이제 자본 나누기 이제 자산인데, 이게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요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게 바젤 3가 되면서 바뀌거든요. 이 바젤 3가 되면서 바젤 2까지가 이제 예대율을 썼던 건데 3가 되면서 이 SLR 규제로 규제 비율이 바뀝니다. 그 규제 비율로는 지금 이제 100%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이제 100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대율은 다 찼는데 그럼 예금을 이제 풀 수 있느냐로 넘어가겠죠. 중앙은행. 근데 이제 매번 얘기 드리다시피 그걸 이제 못 푼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은행과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은행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뭐 항상 뭐 많이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자산, 부채라고 했을 때 자산 이제 국채를 이렇게 100 늘면 원래 이제 지준이 늘거든요. 원래는 이 빨간 색깔 지준이 늘어야 되는데 지준이 다 찬 거죠. 아까 SLR 때문에 이 본 나누기 자산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은 자산이죠. 이 지급준비 현금인데 얘가 쭉 늘다 보니까 자산은 그대로, 자본은 그대로고 자산이 확 늘다 보니까 이게 이제 5%가 이제 GSIB라고 해서 글로벌 시스템적 임포턴트 뱅크에서 이제 중요한 글로벌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 이제 5%가 넘어야 되는데 5%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준 안 받아가 된 겁니다. 지준이 여기서부터 늘지 못하죠. 자산이 확 증가되면서 늘지 못해서 이제 RRP라는 게 이제 증가가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원상이 어떻게 됐냐면은 RRP는 단기금융 시장에서 돈을 차입하는 거거든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위기 때 중앙은행들이 예대율 다 찼네, 대출을 못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금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악순환이 발생되는 겁니다.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단기 금리가 높은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대공황 때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되겠죠? 대공황 때가 이제 그런 짓을 안 했었거든요. 아무 짓도. 대공황 때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양적 완화, 이 QE를 통해서 예금을 막 찍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IMF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IMF 때도 마찬가지고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금을 단기 금리가 높아야 예금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대신에 단기 금리를 오히려 높일 거고요. 그럼 예금이 늘어나서 이거를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단기 금리도 안 올릴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거든요. 결국 QE를 하면은 단기 금리가 극단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예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금이 늘고 단기 금리가 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때 또 예금도 아니고 사실 RRP가 늘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QE는 갈 수 없는 길이긴 합니다. 이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사실. 그래서 QE는 못 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결국 단기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해서 대출을 증가한다가 우리나라 IMF 때 시나리오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IMF 같은 그런 이제 1998년 이제 그 시절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단기 금리도 올리기 싫어. 그냥 버팅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GDP를 그냥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총자산 대비,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제 돈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간 동안 예금도 쌓이긴 할 거고요. 그냥 조금씩이나마.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둘 다 엄청난 악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길은 사실 갈 수가 없고요. 이게 갈 수 없는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세 번째 길을 가야 되는데, 아마 이 두 번째, 세 번째 길이 약간 섞여 있는 중간적인 하이브리드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단기 금리도 좀 높이면서 시간도 걸리는 그런 미래가 저는 향후에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는 게 항상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폭탄 돌리기가 결국 다음에 내 거를 사줄 수 없는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위기가 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한번 움직였던 거, 연준 자산 이제 대차대조표 움직인 거 한번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55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TGA가 이제 국채 발행을 하면서 한 232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고요. RRP 같은 경우가 한 40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온 RRP도 한 18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연준이 이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게 금리가 하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 1897억 달러 정도 지금 자본 잠식 상태고요. BTFP 같은 경우나 재할인 창구는 크게는 움직임이 없었고, 연준 순유동성은 전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한 24억 달러 정도 증가가 좀 됐습니다. 이제 해운지수 같은 경우에는 SCFI가 좀 바닥을 치고 일단 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BDI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전에 이제 M1 같은 것도 보여드렸었는데, 결국 2000년도 이제 닷컴 버블 때나 2008 금융위기 때나 이 빨간 색깔 M1이 급격하게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기가 됐을 때 그냥 본원 통화 돈을 많이 찍었다는 말인데,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짓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거는 요때 지금 이제 이 본원 통화가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이유는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 순유동성이 증가가 돼서 그래요. 이게 순유동성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순유동성인데, 이 순유동성이 왜 증가가 될까요? 이게 RRP가 감소되면서 이 T빌로 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준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이 계정이 재이동되면서 사실 순유동성이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돈이 쌓여있던 것과 이제 재정정책의 약간 이제 콜라보로 인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근데 결국 증시라는 것 자체가 이 연준 순유동성과 거의 동행하는데 지금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다. 결국은 저는 갭맥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순유동성도 결국 QT 때문에 계속 감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올해 뭐 QT를 멈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자산 매입을 줄이는 게 QT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T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QT 원래 이제 600억 달러 하다가 이제 250억 달러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QT 뭐 아예 안 한다 하면 그냥 마냥 호재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또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QT를 멈추면, QT를 이제 스탑한다고 치죠. 멈춘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처음에 600억 달러 하다가 이제 250억 달러를 이미 줄여놨는데, 뭐 아예 뭐 0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금융시장 그냥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결국 이 연준 총 자산 대비해서 GDP가 20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금 대충 보면은 요 정도 수치가 한 8% 정도 되고요. 10%인가요? 아무튼 8%인가? 20%인가? 20이죠. 이제 연준 그거는 20이죠. 총 자산은 20%가 돼야 되는데, 안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줄어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GDP 성장하는 만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RP가 사라지지 않고, RRP가 조금만 사라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RRP 사라지고 나서 지준이 조금 사라지더라도 많이 사라지지 않으면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점점 딜레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삼모사예요. 지금 당장 좀 국채 발행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겠지만, 향후에 결국 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냥 그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문이겠죠, 이제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보기에 앞서서 뭐 매번 보여드리는 그 SFR 빼기 이제 EFFR도 되게 조금 상황이, 유동성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리도 사실 하락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경기는 계속 저는 침체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 결국 스테이크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대비해서도 지금 증시들을 다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버핏 주스로 봐도 뭐 증시는 지금 닷컴버블보다도 높은 그런 고평가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SOFR 빼기 이제 EFFR도 결국 이제 이게 국채 담보로 단기 금리를 빌리는 거고, EFFR은 결국 이제 은행끼리 이제 무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 당연히 얘가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SOFR 금리가 더 높은 상태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PD들이 많이 하는 건데, 프라임 딜러라고 해서 국채를 이제 사주는 이제 그런 창구라고 할까요? 이제 증권사인 거죠. 이제 프라임 딜러인데 이제 PD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국채를 하도 많이 찍어대니까 돈이 이제 다 차서 결국 사줄 돈이 점점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터지면은 뻥 하고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점점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뭐 국고 20년 이제 미국채 기준으로 좀 입찰이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연준 총자산 대비 자산이 총자산 대비 이제 GDP가 20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QT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600씩 내려왔으니까 지금 250씩이니까 속도가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거든요. QT를 하면은. QT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리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중국 쪽도 이 M2 나누기 M1 상당히 높죠. 계속해서 뭐 사실 버블의 끝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터지면 아마 중국도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화 승수가 높다는 것 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고요. 국채가 이제 저번에 이제 다 입찰했던 게 15일 날 발행이 됐는데 지금 이게 19일까지 있거든요. 발행이 했는데도 마이너스인 거 보면 이 장기 국채가 뭐 잘 안 보이니까 여기는 다 지워버리죠. 네. 보면은 단기 국채는 지금 2,54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고요. 이제 3Q가 장기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발행했는데 남은 게 이제 1,200 정도, 2,400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RRP가 한 3,300억 달러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남은 이 1,200과 이제 4Q에 이 4,000 거의 800 정도 이 장기 국채를 어떻게 담을지가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국채 발행 부담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면은 이 순유동성이 계속 최근에 좀 그래도 반등을 해줬던 게 증시에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RRP가 감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TGA가 좀 증가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준도 좀 증가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체 금융기관, 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이금융 뭐 다 포함한 그런 예대율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지금 6월 기준으로 87% 정도 되고, 결국 지금 7월, 뭐 8월까지 가면은 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수준에서 결국 다시 예금을 풀지 못하는 현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결국 누가 대출을 해주냐 이거죠. 지금 계속 스트레스 DSR에다가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지금 조건부로 안 해주고 등등등등 계속 나오는 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은행도 이제 돈이 없어서 7월부터 해서 지금 은행채 발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조달금리가 단기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단기 조달금리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 2, 3에 이제 2번 케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 국내 쪽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OJ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BOJ도 결국 이
부채 계정에 이 RRP라는 게 생기면서 예대율은 여기는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도 일본 쪽도 결국에 지금 지준이 다 찬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면 결국 다시 한번 QE를 계속하는 이상 단기금리는 계속 상승 압력을 받아서 기준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사실 더 심각해요. 미국은 아까 20 몇 %밖에 안 됐지만 여기는 정부 부채 대비 GDP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금 BOJ는 114%고요. 정부 부채 대비 GDP는 190%예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하면은 일본은 진짜 매우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수 쪽 밸류에이션 보면은 증시 쪽 반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밸류에이션 좀 더 안 좋아졌고요. 이제 패드 모델로 일드갭으로 보나 이 패드 모델로 보나 밸류에이션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사실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좀 많이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같이 돼 있는 거를 보시죠. 잠시만요. 네. 코스피랑 S&P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좀 많이 나아진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비싼 편이다.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더 비싸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 다 비싼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일링 퍼나 뭐 트레일링 PBR, 특히 뭐 PBR을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역사적인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 쪽 기준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단기 구간이 좀 하락하고 모든 구간 하락하고 있고, 실질금리는 약간 하락 추세인데 이제 BEI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국내 쪽 같은 경우가 조금 유난히 사실 실질금리가 낮습니다. 결국 거의 기준금리 0.5% 정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 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금리 내리면 기준금리 내리면 금리도 내려가겠지? 뭐 이렇게 하면 내려가면 금리도 내려가겠지 하지만 결국 이 BEI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냐인데 금리를 내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까요? 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결국 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 돈이 써버린 상황에서 과연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가 의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투기적 순 포지션은 이제 숏 포지션이 지난주부터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큼 나스닥 같은 경우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된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는 큰 변동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17조 한 6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현물은 소폭 매수, 이제 선물도 소폭 매수 했지만 규모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순 매수로는 여전히 여기 선물은 좀 매도고 현물은 약간 그래도 한 3.2조 정도 매수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조에서 3.2니까 거의 한 2조가량 매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닥 구간에서. 긴 시계열론 이렇고요. 근데 아주 긴 시계열론 여전히 좀 개인만 매수했던 장,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수급 쪽이. 뭐 나머지는 뭐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여전히 수급 상황 뭐 단기로 보나 장기로 보나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총도 여전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매크로 쪽 보면은 결국 이제 S&P 대비해서 글로벌 GDP나 웰시 5천 대비해서 글로벌 GDP도 과거 고점들을 다 넘은 상태고요. 결국 GDP랑 이 증시가 너무나 멀리 떨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고점 근처에, 그러니까 고점인 상황이고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뭐 여기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뭐 여기 AI 때도 그렇고 여기 뭐 돈 많이 풀었을 때도 그렇고 영원히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말해서 영원히 계속 갈 거면 이 GDP가 그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강아지랑 주인이랑 이 끈이 이렇게 목줄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길이가 딱 정해져 있죠. 이 길이만큼 이상은 더 갈 수도 없고 이 길이만큼 더 뒤로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사실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이 위 이상으로 막 이렇게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정해진 거의 마지막 상단 근처에 지금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강도 보면은 뭐 코스닥 여전히 약하고요. 이제 S&P나 나스닥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 음식료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 뭐 보험 쪽이 여전히 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상대 쪽 건별로 된 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음식료가 급격히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쭉쭉 보시면 되고 뭐 의약 쪽이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고 의료 정밀 쪽, 뭐 운수 장비 쪽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전기 가스업도 바닥을 찍고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 쪽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운수 창고도 나쁘지 않은 아까는 운수 장비였었죠. 참고로 그 다음 뭐 통신도 그냥 낫배드인 상황이고 금융업도 괜찮은 상황이고 증권 쪽도 분위기 좋고요. 이제 보험 쪽도 좋고 뭐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좀 업종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다 롱 포지션이었었다가 이제 슬슬 이제 국내 쪽은 특히 이제 볼린저 쪽 이게 좀 먼저 움직이는 이 볼린저 두 개랑 이격도가 조금 이제 숏으로 돌아왔고요. RSI 방향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와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WTI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에 더 가깝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좀 그래도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수로 살펴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에 이제 롱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고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왕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는 중립이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숏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수 있겠죠. 근데 좀 숏 추세가 좀 감소되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에 더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숏 추세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도 뭐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국고 3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벌어져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뭐 바닥을 저는 찍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채 입찰이 안 되는 건지 뭐 확률적으로 뭐 사실 고용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저는 좀 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채 10년도 뭐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여기 200일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50일 기준으로는 조금 반등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일까지는 아니고 RSI 봤을 땐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고 아직 200일은 모이진 않았지만 뭐 슬슬 거의 고점 근처가 오는 게 아닌가 200일까지 여기까지 닿으면 뭐 고점 근처에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R도 뭐 슬슬 좀 내려올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최악까지는 아니죠. 뭐 나배드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고요. 과열은 과열인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어져 있고 50일은 그런데 200일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뭐 거래량은 상당히 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뭐 특별하게 지금은 뭐 없고요.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탈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회복이 된 그런 모양새고, OBB도 여전히 일단 플러스 구간이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하락할 때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반등할 때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반등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계속해서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애플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미 벌려져 있고요.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여기도 똑같이 하락할 때 상당히 거래량이 튀었다가 지금 반등할 때 상당히 거래량이 내려와 있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보면은 뭐 나머지는 똑같고, 뭐 거래 여기는 이제 OBB도 사실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반등할 때 지금 많이 감소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나머지 다 특별할 건 없는데, 여기는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뭐 반등이 이제 거의 다 된 게 아닌가라는 수준까지 반등이 되어 있고요. 거래량은 똑같이 너무나 좀 거래량이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S&P 다 보면은 이제 후행 스팬하고 기준선 방향 빼고는 전부 다 일단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120분봉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쇼 추세로 좀 돌아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쪽은 아무래도 반등도 조금 덜하긴 해서 보시면은 대다수가 조금 쇼 추세에 더 가깝긴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120분봉 말고 바로 그냥 일봉 추세로 보면은 일단 일봉 추세로는 중립적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도 그냥 중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쪼시었다가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일단 아직 그래도 쇼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 현물 이제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50분봉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볼린저 50으로 봤을 때는 모이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0일로는 약간 아직 덜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격도들이 상당히 이제 고평가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슬슬 조정을 보일 때가 된 게 아닌가, RSI를 봐도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똑같은 120분봉을 선물로 봤을 때도 50일은 모여있고 200일도 거의 근처에 모여있기 때문에 조심할 때가 이제 정말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요. 뭐 S&P는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사실 모습이 똑같아서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봉상으로 나스닥 100 보면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는 결국 하락인데 이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빅스도 많이 이제 떨어졌고, 하일드도 많이 이제 돌아왔고 되돌림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똑같이 여기도 내려갈 때 거래량 터졌다가 올라올 때 다시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상승에 약간 좀 진실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를 보더라도 뭐 똑같이 여기도 기준선 이탈 정도가 상당히 이제 고평가 영역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OBB도 뭐 이제 마이너스고, 그 다음 거래량도 뭐 똑같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코스피 200 쪽 보더라도, 코스피 200 쪽은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이탈 정도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많이 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RSI도 뭐 마찬가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넘기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쪽도 뭐 추세는 뭐 당연히 하방 추세인 건 맞고, 이탈도도 뭐 상당히 좀 반등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 똑같이 여기 뭐 더 심할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뭐 거래량도 그렇고 OBB도 그렇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결국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다우도 있고 하지만 얘가 사실 어떻게 보이면은 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게 그냥 A, B, C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모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냐? 라고 불가능하진 않은데 A, B, C하고 그냥 이게 B고 저는 뭐 C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큰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나오고 뭐 C 이렇게 1, 2, 3, 4, 5로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의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정고점을 넘어가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 130일 기준선 방향도 이제 드디어 내려와 버렸고요. 그러니까 왜 내려왔을까라고 쳤을 때는 130일 동안의 최저점이 이제 이미 갱신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더 밑으로 뚫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0일 기준선 방향이 여기 상승하면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방향이 내려왔던 적이 요때 잠깐 빼고 요때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엮이니까 이제 그때 빼고는 없습니다. 결국 사실 요때도 보면은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이제 롱 추세로 보면은 여기서 딱 롱 추세를 꺾이면서 안 하고 딱 했던 게 훨씬 더 좋았죠. 이러고 나서 요때 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지금 이미 이게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하는 롱 추세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미 기준선 방향이 밑으로 내려왔고 이 기준선 방향이 위로 올라가려면 결국 여기 고점을 넘겨야 안전하게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게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방송 때처럼 이게 하락이 18일이었고 반등이 19일 정도 하고 26일 일목 균형 추표 수치를 딱 맞추면서 모양새가 여기서 딱 빠지면 가장 이상적이긴 했는데 뭐 근데 레벨이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뭐 딱히 손해볼 건 없었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량이 정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없어요 이 반등을 하는 와중에. 그래서 이게 진짜 상승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곧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분 봉상으로도 볼륨점 상당히 모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든 밑이든 틀 거고 뭐 잭슨홀도 있죠. 이번 주 잭슨홀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아요. 오늘 그것도 있고 국고 입찰도 있고 뭐 이제 그 고용 다시 이제 재조정하는 날이기도 하고 등등등등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좀 결국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 하방의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150은 뭐 특별히 얘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일수를 못 봤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15일 정도 빠졌었고 이제 9일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치면은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레벨이 좀 더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26일도 그러니까 어제였었네요. 26일은 이제 어제였었고 그래서 뭐 여기는 딱딱 맞진 않지만 이제 구름대를 여기를 상당히 크게 벗어나진 못했기 때문에 뭐 전 여기서 이 후행 스팬을 타고 가면서 내려갈 확률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선 방향도 내려와 있고요. 근데 여기는 130일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130일 저점은 지금 보면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겁니다. 다음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고요. 전환선 기준선 그래도 골든 크로스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후행 스팬 돌파되기 전까지는 전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50일 이동평선 넘지 못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변동성 같은 경우도 결국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이제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전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스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은 요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후행스팬 따라서 하락하리라 보여지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방향 다 내려오고 있고 여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하리라 보여집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방향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은 했지만 결국 이 구름대를 넘지 못한 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상해종합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다 미국 국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나긴 상황에서 결국 다시 달러는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달러원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약해지면서 위안도 약해지고 있지만 사실 위안 저는 다시 강세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약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위안화는 약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딱 수급만 봤을 때는 약세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중동 쪽에서 뭔가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중국도 계속 압박하고 하려면 유가를 좀 사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 싶고 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승 추세지만 계속 저는 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990년도 이제 여기 볼린저를 뚫렸다가 다시 다 올랐기 때문에 좀 반등 추세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하향되고 있고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좀 크나큰 조정을 다시 보이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결국 후행스팬 따라서 빠질 확률이 저는 더 높지 않나 싶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부진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름대를 이제 넘냐 마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전 넘지 못하고 하락하리라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인데 못 넘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아 보이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여기를 지금 증시들이 넘냐 마냐도 중요하겠지만 설사 넘더라도 사실 신용위기가 올 때가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매크로만 봤을 때는 전 계속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언제든 딱 손절 라인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딱 팔 구간이 명확한 상태에서 좀 트레이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